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그런 얘기를 좀 한 가지 할게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좀 헷갈려가지고 진도를 좀 잘못 나간 것이 있네요.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에 보면, 자, 프린트 14페이지에 보면 아마 선생님이 거기에서 첫 번째 검정색 동그라미 건축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15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시 14페이지로 돌아와서 비잔틴 제국의 그런 문화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가, 그리고 슬라브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크리스교의 발달, 그리고 이제 중세 유럽의 자원의 해체와 관련된 내용들과 중앙집권 국가의 등장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티노트, 그 다음에 학습지 잘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 두 번째 이제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그 비잔티움 제국의 그런 발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이 이 비잔틴 제국에서는 이제 건축 양식이 웅장한 돔이라든가 모자이크 같은 것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잔틴 제국에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던 그런 민족이 있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어디냐면 슬라브족이라고 합니다. 슬라브족. 자, 슬라브족. 자, 이 슬라브족의 영향을 직접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슬라브족이 주로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동유럽 근처거든요. 때문에 이 동유럽의 발달에 대해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이 비잔틴 제국이 끼쳤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6번에는 바로 슬라브족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실 요것과 관련돼서는 아마 교과서에는 딱히 잘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수업을 해주는 건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번에 보면은 바로 슬라브족의 발달, 9세기 후반쯤에 러시아, 동그라미 1번, 자, 동그라미 1번, 러시아 지역에 정착한 슬라브족과 노르만족이 당시에 그 근처에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자,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요. 키예프 공국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시작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리고 이들은 당시에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서쪽 지역에는 크리스교, 그 다음에 남쪽 지역에서는 비잔틴 제국이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떤 쪽에 그런 문화를 많이 수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비잔틴 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방팔방이 다 적이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슬람의 그런 공격으로 이제 비잔틴 제국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었고, 서유럽의 국가들이 점차 힘이 세지면서 비잔틴 제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대한 압박을 느꼈던 거죠. 때문에 이 비잔틴 제국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로 새로운 종족과 같이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에 바로 이 슬라브족이 손을 내밀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동그라미 2번. 비잔틴 제국은 사활을 걸고 이 슬라브족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열심히 전파를 합니다. 밑줄칩니다. 비잔틴 제국, 동그라미 2번. 비잔틴 제국의 영향으로 크게 발전.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비잔틴 제국의 종교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 정교죠. 자, 바로 이 그리스 정교를 수용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른바 그리스 정교가 바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의 국교로서 수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비잔틴 제국의 입장에서도 종교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 러시아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 러시아가 너무 미개한 거예요. 근데 미개한 그런 러시아 민족들에게 바로 비잔틴 제국의 그런 종교를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의 수도사들은 러시아 지역으로 종교의 전파를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유명한 바로 선교사 형제가 있었어요. 키릴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었는데 이 키릴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같이 고민하다가 바로 러시아인들에게 쉽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를 스스로 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성서를 만들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어졌었던 그 문자를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키릴 문자라고 하는데 이 키릴 문자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 문자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키릴 문자 사용 밑줄칩니다. 자, 그리스 정교 포교 과정에서 밑줄 키릴 문자 사용에다 박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러시아의 기원. 나중에 실제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망하잖아요. 망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비잔틴 제국과 같이 연이 맞닿아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무슨 말이냐? 비잔틴 제국의 황제의 딸과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가 결혼했던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왕은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자 스스로 멸망했었던 비잔티움 제국을 자기가 계승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게 됩니다. 왕에서. 바로 옛 그 로마의 단어 중에서는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카이사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 바로 카이사르를 말하는 거긴 하는데 그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원래 황제를 뜻하긴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을 그 왕의 명칭을 바로 이 러시아의 왕이 직접 쓰게 됨으로써 바로 자기는 바로 카이사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라고 한 말이 나중에 러시아의 황제를 일컬어서 이제 우리는 짜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카이사르라고 한 말이 짜르라는 말로 변환돼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리스도교가 중세 유럽의 정신적 바탕이 되다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교회가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전에 먼저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자, 별표 한 개치입니다. 교회의 성장. 동남미 일본에서는 로마 제국의 분열로 인한 이민족의 침입으로 교회가 빈칸을 적겠습니다. 교회가 주민 보호 및 적극적인 포교를 합니다. 즉 당시에 이 교회는 주민을 열심히 보호하면서 적극적인 포교를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때로는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서 쳐들어오는 이민족과 협상까지도 벌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하면 사실상 이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었던 그 틈새에 바로 이 교회가 나름대로 활약을 주민들을 보호하는 활약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믿지 않았었던 그런 로마의 시민들도 이 교회가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을 보호해주니까 열심히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동감 2번에는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교회가 국왕 및 대제후에 빈칸을 적겠습니다. 봉신. 지난 시간에 봉건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천둥이 많이 치네요.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대충 보고 있다가 계약을 하면 나중에 계약을 하고 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머릿속에 이러한 천둥이 들리게 될 겁니다. 조심하세요. 자, 어쨌든 간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봉신으로 세속의 권력을 차지합니다. 즉 교회가 원래 교회는 세속의 관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성직과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쳐들어오는 외적들에게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더 세력이 세다고 생각했었던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 국왕이라든가 대제후에게
바로 세속의 봉건 제후들이 했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토지를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호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당시에 보여줬던 것이죠. 바쳤다가 다시 이제 돌려받게 했었지만 말이죠, 토지를.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국왕 및 제후는 바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자기네들이 차지하게 됐던 그런 토지에 대해서 봉건적인 영주로서 통치하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왜? 교회도 봉신의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강 2번 바로 프랑크 왕국의 보호를 받으며 교회가 국왕 및 대제후의 봉신으로 세속 권력 차지. 동강 3번 여러분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고 칩시다. 자,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어쩌면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죽은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는 바로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고 선악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종교가 주변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까지 악행만 많이 해왔다고 한다면, 아니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악행을 딱히 많이 하진 않았었으나 선행도 딱히 많이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죽는 순간에라도 일단은 선행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중세 귀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였고. 때문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죽는 과정 중에서 바로 죽은 다음의 세상을 관장한다고 여겨졌었던 교회에게 재산을 많이 갖다 바치게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많은 토지를 기증받음. 그러면서 동그라미 4번 보통 이제 크리스트교, 천주교 쪽에서는 칠성산업으로 하는데 7개의 성스러운 이제 세례식을 통해 가지고서 그 사람의 평생 동안을 교회의 의식 속에 완전히 의식 속에서 그 사람의 평생을 완전히 관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교회가 유럽인의 정신 및 일상생활 전반을 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교회가 바로 유럽인의 정신 및 일상생활 전반을 관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세 유럽은 비록 봉건제 사회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 전부 다가 크리스트교 신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어 있었던 유럽 사람들도 바로 이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하나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유럽 인구 전체가 믿는 종교의 최고 우두머리의 권력은 가장 세겠죠.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교황이겠죠. 자,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빈칸에 적겠습니다. 교황 권위 상승 박스. 교황 권위 상승 박스.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곳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재물이 계속해서 들어가서 머물고만 있으면 결과적으로 거기는 전부 다 썩어버리게 마련인 것이죠. 즉 성스러운 생활과 그 다음에 신을 위한 생활, 이걸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에 눈독을 들여가지고서 그래서 성직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이른바 교회 세력의 확대로 인해 가지고서 성직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빈칸에 적겠습니다. 성직 매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동네에 신부님, 이 신부님의 자리에 한번 누군가 차지하는데 1억 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교회로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밑줄 쳐주겠습니다. 성직 매매 등의 부패와 타락 밑줄, 이거에 대한 반발로서 수도원 중심으로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도원 빈칸에 적겠습니다. 수도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러분 교과서 238페이지 왼쪽 위에 나와 있는 바로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했었던 수도원 운동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수도원 운동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클리니 수도원의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뭘 했었냐면 순전히 신앙만을 위한 그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수도승들의 따로 일관은 뭐냐면
아침서부터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하고 또 일정 시간 동안은 고전을 연구합니다. 혹은 고전을 연구하지 않은 수도승의 경우에는 수도원 소유에 있는 그 밭 같은 곳으로 가가지고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먹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감 1번 기도와 동감 2번 고전 연구, 그다음에 동감 3번 노동.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무슨 밖에 나가가지고서 뭐 연애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사치를 부리겠어요? 바로 그럴 시간에 열심히 기도를 하겠죠. 때문에 그분들의 경우에는 바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부자가 되지 않는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청빈한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도원을 열심히 개혁하자면 나머지 교회가 전부 다 썩어지고 있는 건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선 바로 개혁이 필요하겠다 생각했었던 그때 당시에 로마의 최고의 고위 그 성직자들이 이른바 이제 추기경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서 요번에 교황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다음번에 교황으로는 바로 이 수도원 출신에 해당되는 분을 이제 교황으로 모셔야겠다라고 마음 먹어서 실제로 수도원 출신에 해당되는 이 성직자가 교황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레고리우스 7세라고 하는 그런 교황이에요. 근데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당시에 성직자의 부패가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것이냐면 바로 성직을 교황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의 군주, 왕이라든가 대제후라든가 아니면은 황제 같은 사람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들이 교황보다는 황제 혹은 왕, 대제후의 명령만을 들으려고 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당시에 이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세속의 권력 중에서 가장 파워가 셌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황제였거든요. 이 황제에게 성직자 임명권을 교회로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 그 황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대충 보면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탈리아가 있고 그리스가 있어요. 대충만 이쪽 근처에 있는 나라가 이제 바로 옛날 서프랑크,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프랑스죠. 프랑스는 깡패 왕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국가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근처에는 여러 개의 공권 세력들이 뭉쳐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당시에 바로 이들을 전부 다 통합을 이들의 충성을 받아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들의 경우에는 옛날 동프랑크 지역에 있었던 바로 신성로마제 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제국이죠? 왜 제국이냐? 이들이 바로 마자르족의 침입을 막는 과정 중에서 성공리에 막아내니까 나중에 가가지고서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하지 않았지만 교황이 바로 이 신성로마 제국의 왕에게 서로마 제국의 황제의 관을 다시 한번 씌워줍니다. 그렇게 되면서 탄생한 게 바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의 독일과 오스트리아,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까지 다 포함해가지고서 있었던 그런 나라가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한다면은 바로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빈칸에 넣겠습니다.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교황이 밑줄 교황이 빈칸에 넣겠습니다.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 임명권,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황제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바로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순순히 이걸 내줄까요? 당연히 내줄 리가 없겠죠. 그래가지고서 양쪽이 서로 대립을 하게 되다가 그러다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열받아가지고서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너 교황 하지마 라고 하면서 스스로 군대를 끌고서 이
로마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교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식이 누구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됐냐면 그레고리우스 7세의 귀에 먼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때 당시에 그레고리우스 7세는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신성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그런 그리스도 신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냐? 바로 지금부터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성직자들은 신성 로마 제국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삶을 관정하는 칠성사라고 하는 그런 관례를 교회가 주관했었다고. 근데 그 칠성사를 하지 마라! 라고 딱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딴 건 다 모르겠는데 죽는 순간에, 그쵸, 죽을 때 이제 하는 성사를 이제 임종성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죽는 순간에 바로 임종성사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크리스교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 거라고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 하층민서부터 황제까지 다 똑같았습니다. 이른바 이것을 뭐라고 보냐면 파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열심히 따르고 있었던 모든 제후들이 갑자기 커다랗게 동요를 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들도 죽으면 바로 천당에 가고 싶은데, 그런데 황제 따랐다가 파문당하면은 천당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죽은 다음에. 그래가지고서 황제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당시에 황제의 말빨이 확 하고 떨어지게 됐던 거죠. 그렇게 했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이 황제를 따르고 있던 그런 이 제후들 중에서 일부가 로마 교황에게 찾아가가지고서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 막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바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명의 그런 제후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서 황제가 황제의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들의 일부가 바로 로마 교황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자 이렇게 되면은 자신의 지위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어떻게 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바로 제후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가고 있는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가다가 중간에 머물게 되었던 숙소였었던 카누사라고 하는 숙소에 바로 황제와 그 다음에 황제의 부인이, 황제의 부인은 무슨 죄예요? 황제의 부인이 완전히 거지 옷을 입고 한겨울에 맨발로 밖에 나가가지고서 성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에서 문을 열었더니 황제예요. 아니 왜 오셨습니까? 제발 교황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거부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황제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서 있으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열심히 빌었던 거예요. 이런데 그레고리우스 7세가 이게 좀 너무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불쌍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황제를 용서해 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카노사의 굴욕. 카노사의 굴욕. 자, 카노사의 굴욕에서는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황제에게 요구했었으나 카노사에서 황제가 바로 교황에게 불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황제는 교황의 말 무조건 듣겠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를 받은 다음에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자기를 따르는 제후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를 막 배신할 것 같은 그 제후들을 한 명 한 명씩 굴복시키면서 다시금 자신의 지위를 간신히 차지할 수 있을 거랍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한번 로마로 침공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레고리우스 7세를 잡아가지고서 어디론가 이제 가둬버린, 유폐시키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교황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가지고 카노사의 굴욕은 당장은 황제의 권력이 바로 교황에게 눌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황제가 더 힘이 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무너지게 되었었던 황제의 권력은 점차 그 힘이 약화가 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바로 교황권의 절정이라 볼 수 있는 13세기 때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의 권력 중에서는 매우 중요한 권력이 두 개가 있는데, 태양과 같은 권력은 교황이라고 하고, 적을 필요는 없겠죠. 자, 교황은 태양이고, 그 다음에 달과 같은 그런 권력은 황제다라고 딱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교황권의 절정을 표시했던 것이죠. 그 위쪽에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위쪽에 교황권의 전성 두 번째 빙산에 들어갈 만은 나중에 가서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협상을 봅니다. 성직자의 임명권은 교황이 갖습니다. 일단 교황이 승리한 거 맞죠? 그런데 다만 그 성직자에게 토지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것은 황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성직자로 임명되어야지 황제에게 토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 그 다음에 성직자의 토지 수요권 밑줄 황제 박스 치고 빈칸에 들어갈 만한 이 협약의 이름을 읽어서 우리는 오름스 협약, 오름스 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점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중세 문화의 발달에서는, 학문에서는 먼저 중세는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모든 학문의 아버지와 불리고 있었던 학문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왜냐? 철학에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모든 학문 다 필요 없습니다. 과학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바로 신에 대한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동감 1번 신학 중심이었습니다. 동감 1번. 동감 2번 바로 스콜라 철학. 지난 시간에 이슬람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가 나왔던 신학 얘기를 했었죠. 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유행을 했었었는데,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크리스교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신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했었던 중세시대 때의 신학, 바로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그런 천주교 쪽에서는 성인으로까지도 추구를 받고 있는 건 사이가 누구냐?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신에 대해서 의문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논증을 해가지고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을 했었던 그런 대표적인 신학 서적이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신학대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신학대전까지가 몇 줄 쫙 치고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교육에서는 동그라미 1번 최초에는 교회와 수도원 학교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 쪽을 다니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주말에 주일학교 가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들 옛날에 중세시대 때의 아이들은 평상시엔 월화수목금 토까지 그냥 논에 가서 일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다만 주일학교일 경우에는 일요일 요럴 때 가가지고서 학교에서 이제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교육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성경책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을 알려고 한다면 당연히 뭘 알아야겠어요? 글자를 알아야겠죠. 때문에 글자 같은 것을 이제 교육을 시켰던 것이 바로 이 교회와 수도원의 학교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 뛰어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각 지역에 뛰어난 학문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그 지역에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잘 찾아가기가 어렵고 찾기도 힘들었던 겁니다.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뛰어난 학생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때 당시 전 세계는 아마 유럽이겠죠? 유럽 전체에 있는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가지고서 학교를 만들어가지고서 자기들이 돈을 대가지고서 월급을 주면서 그 교육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 뛰어난 각 분야의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서 그래서 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 중심의 대학과 그 다음에 학생 중심의 대학교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뭐 학생 중심 대학교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볼로냐 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 중심의 그런 대학교 중에서는 지금 현재도 있죠. 파리 대학 같은 것이, 파리 1대학, 2대학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그라미 2번 대학 설립. 그러면서 이 대학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빈칸 이렇게 씁니다. 대학 두 번 정도 씁니다. 대학 설립. 자, 대학의 자치권 확보 등 학문 공동체 구성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에 제한을 두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학문이 발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이 각 지역에 이 대학교가 있는 지역의 대제후라든가 아니면은 왕이라든가 심지어는 교황조차도 당시에 뭘 했었냐면 이 대학의 자치권들을 되게 많이 중요시 여겼고,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는 세속의 법이 통용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줍니다. 근데 그걸 또 이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대학교에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는 고프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은 밖에 나가가지고서 물건을 훔쳐와가지고서 먹을 걸 훔쳐와가지고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안에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들어왔어요. 왜? 대학의 자치권을 인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개발 건축에서는 12세기 고딕 양식이 발달합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는 자, 이제 건축 프린트 15페이지를 봐도 알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세 개의 성당들 보면 알겠죠? 노트르담 대성당 이번에 불탔죠? 안타깝지만. 네, 쾰른 대성당 그리고 밀라노 대성당, 이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세히 보세요. 공통점이 뭔가 같아요? 바로 뭔가 뾰족뾰족 나왔거나 아니면 직각이거나 뭐 이런 형태의 바로 건축 양식을 보여주죠. 때문에 이걸 읽어서는 뭐라고 보냐면 바로 이 시대 때에 만들어졌었던 대표적인 양식이었었던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높은 첨탑. 이게 매우 중요했었답니다. 높은 첨탑.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첨탑이 그렇게 높았던 이유는 이 하늘에 계신 그런 신을 추앙하기 위해서 바로 이 높은 첨탑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높은 곳으로 아주 최대한 많이 높게 십자가 같은 걸 세우고 하는 겁니다. 뭐 길거리에 가다 보면 십자가 같은 거 보이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거기에 전부 다 뭔가 뾰족뾰족 이렇게 튀어 올라와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십자가 있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고딕 양식이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는 이 성당의 경우에는 벽이 좀 얇아요. 벽이 좀 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창문을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건축학상의 붕괴 위험이 없다고만 한다면 당연히 거기는 쉽게 창문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내부를 되게 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생유리, 이른바 스테인드 글라스를 사용해 가지고서 바로 창문에다가 성스러운 그림 같은 것을 그려놓습니다. 동그라미 2번 스테인드 글라스. 동그라미 1번 높은 첨탑, 동그라미 2번 스테인드 글라스.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내부가 밝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건축에서 고딕 양식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별표 하나. 자, 기사도 문학이 유행합니다. 기사가 주인공인 바로 문학이 유행했다고 볼 수 있겠죠. 동그라미 1번은 롤랑의 노래, 바로 카를로스 대제가 활약했을 때를 배경으로 한 어떤 한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영국의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왕, 바로 아서왕. 바로 아서왕 이야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독일 쪽에서는 니벨룽겐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문학 작품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물론 아서왕 이야기 빼놓고 선생님도 본 적은 없어요. 15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도시의 발달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었죠? 자,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이른바 이 유럽 세력이 지중해로 많이 뻗어나갔었습니다. 뻗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중해의 무역권을 일부 이 십자군을 중심으로 했었던 유럽 세력이 좀 가져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거기다 플러스 먼저 별표 1개 반. 도시의 발달, 11세기부터 농업 생산력의 확대로 다음 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1번 교통의 요지, 즉 농업 생산력이 많아졌습니다. 왜? 바로 산포제가 안정화되고 나중에 가서는 조금씩 비료를 쓰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바로 동그라미 1번 교통의 요지, 영주의 성곽이라든가. 왜? 영주의 성곽은 보통 영주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가장 교통의 요지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성을 만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영주의 성 근처에 바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옛날 로마의 도시 유적에서 주로 이제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바로 십자군 원정, 빈칸에 적겠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 원거리 무역의 활성화로 화폐 유통이 증가가 됩니다. 자, 십자군 원정 이후 원거리 무역의 활성화, 즉 원거리 무역은 당시에 실크로드를 통한 동양과 서양 간의 무역을 말하는 건데, 이때의 이 지중해 지역에 대한 바로 이 십자군 유럽 세력의 영향력이 좀 더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강해졌기 때문에 원거리 무역이 좀 더 활성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서 물건을 많이 교류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쉽게 물건을 서로 이제 교류를 하기 위해서 화폐가 이때 당시에 양쪽에서 유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그리고 각 지역에 시장이 만들어졌으며 이 시장이 커지면 바로 도시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근데 그때 당시에 상인들은 마음껏 이제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교 자체도 상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 상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길거리 가다가 아무한테나 그냥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주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면 자기들의 근거지가 공격을 받거나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은 바로 당시의 정치 세력에게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상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보호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봤더니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왕이겠죠. 혹은 대제후와 같은 사람들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상인들은 국왕이나 영주들에게 특허장 구입을 통해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치권을 얻어서 도시를 성립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주라든가 그 다음에 국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도시에 있었던 상인들은 일정 양에 해당하는 돈을 줘요. 돈을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성이 있어요. 자, 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쪽 근처에 상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영주라든가 왕에게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가지고서 뭘 만드냐면 외곽으로 또 성 하나 더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리고서는 여기 지역은 그냥 원래 영주나 왕에 해당 아닙니까?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들에게 여기 살고 있는 본성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왕에게 혹은 성주에게 뭘 했느냐? 바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일종의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 대신에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이들은, 여기 살고 있는 이분들은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요. 대신에 1년에 생각보다 꽤 많은 양에 해당하는 세금을 그들에게 냈습니다. 항상 중세시대 때 돈이 부족했었던 왕이라든가 귀족들의 경우에는, 영주들의 경우에는 땡큐죠 완전. 그래가지고서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자치권을 받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탈리아 북부 지역, 베네치아라든가 피렌체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북부 항구 도시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었었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간 동맹에서는 바로 이탈리아 항구 도시들, 그 다음에 한자 동맹이라고 해서 독일이 있었던 이 지역, 신성로마 제국이 있었던 이 북쪽 지역, 이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른바 이 지역에서 자치권을 맡고 있었던 도시 동맹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자 동맹.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1개 반 길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상인 길드, 그 다음에 수공업자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상인 길드와 수공업자 길드는 바로 뭐냐면, 예를 들면 상인 같은 경우에는 뭐 컵을 파는 그런 상인이라고 칩시다. 근데 컵을 파는 상인이 컵을 잔뜩 가지고서 중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죽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인의 처자식들은 그 다음에 살 길이 없겠죠. 원거리 무역 같은 거 하는 것이 그만큼 굉장히 위험이 따른단 말입니다. 때문에 그때 당시에 뭘 했냐면, 이들은 동종업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뭉칩니다. 그래가지고서 누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 길드 안에 있는, 뭉쳐가지고서 만든 그런 모임을 길드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길드 안에 있는 바로 나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 길드원들이 서로 도움을 좀 줍니다. 혹은 이제 한 성에서 같이 컵을 파는 그런 상인들이, 누구는 한 컵 하나에 똑같은 품질의 컵을 하나는 1,000원, 하나에 1,000원, 하나에 10,000원 이렇게 팔면은, 그러면은 누구는 장사가 잘 되고 누구는 장사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길드에 포함된 사람의 경우에는 똑같은 품질의 물건에 대해서는 똑같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가격 감압 같은 것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인들의 바로 권리를 보장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인들에게 물건을 파는 수공업자들도 자기들끼리도 이제 상인 길드가 계속해서 수공업자를 압박을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자,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서 상인들의 물건 팔 때에도 바로 이제 돈을 좀 더 많이 올려서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2번 수공업자 길드. 그래서 이 수공업자 길드의 경우에는 되게 독특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수공업자의 예를 들어 컵이라고 한다면 컵을 만드는 가장 최고의 기술자일 것을 우리는 장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인이라고 얘기해요. 장인은 어느 장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못의 장인, 뭐 이럴 때 그런 장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장인은 혼자서 모든 물건을 만들기는 좀 힘들잖아요. 때문에 바로 이 장인의 경우에는 같이 컵이라고 튼다면 같이 컵을 만들 수는 있지만 보조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요. 이들을 바로 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직인도 옛날에 배워가지고서 직인이 된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이게 뭐제로 받은가 봐. 정확히 선생님 생각이 안 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일반적인 그런 막노동자 같은 그런 사람을 열심히 교육시켜가지고서 직인을 만들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장인이 죽으면 다음번에 장인이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제는 컵을 만드는데 사람이 한 1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장인은 1명이 되고 직인은 한 3명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하기 좀 어렵잖아요. 허드렛 일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에 허드렛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당시에 장원에서 탈출한 농노들입니다. 농노들은 당시에 장원의 영주들은 자기 장원의 농노들이 바깥쪽으로 도망가면은 자기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올 테니까 이런 뻥을 쳤어요. 바로 농노들이여, 니네들은 지금 내가 보호해 주는 거야. 만약에 니네들이 장원을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악마가 돌아다니다가 너희들을 술려서 잡아먹을 거야. 뭐 이런 식의 뻥을 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호기심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뻔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일부 사람들은 당시에 바로 장원을 탈출했던 것이죠. 장원을 탈출했는데 악마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때문에 이 영주는 이 탈출한 농노를 잡기 위해서 추격대를 꾸미기도 하죠. 추노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당연히 어디론가 도망을 가겠죠. 근데 도망을 가는 곳이 먹고 살 수 있는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어 가지고서 바로 그 탈출한 농노들을 여기 이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일부러 숨겨주는 겁니다. 숨겨주고 열심히 그 사람에게 뭐 기술 같은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탈출 농노가 1년 1일을 이 도시 지역에 살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영주는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 농노를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실제로 농노는 바로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 때문에 유명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밑줄 한번 쳐주세요. 자치권을 얻는 도시에서 도망 농노가 1년 1일을 머물면 신분의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만든다 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띵노트 잘 작성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 잘 작성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장원의 해체 그리고 중앙집권국가의 등장 그리고 다음번 프린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